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목할 뉴스 뭐부터 볼까요? 돌고래와 멸치 공방 시즌 2. 돌고래와 멸치면은 이거 국민의힘 경선 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가 돌고래, 다른 후보들이 멸치인데 왜 똑같이 먹느냐. 그때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작년 8월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이준석 대표랑 일명 윤핵관이 이제 처음으로 대놓고 싸웠던 사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봉사활동 일정 잡아갖고 대선 주자들 다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불참했었어요. 네. 그때 윤핵관 중에 한 사람인 정진석 의원이 윤석열 후보는 체급이 높다라면서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생장 조건이 다르다라고 비판을 했었고, 정진석 의원. 예,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멸치나 돌고래나 공정하게 대하는 게 제 역할이다 이렇게 받아치면서 논란이 커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시작됐던 논란이 갈등이 연말까지 이제 주도권 갈등이 계속됐던 거였고, 그렇죠. 대선 지선 거치면서 그런 갈등은 좀 물밑에 있었는데 최근에 폭발했습니다. 또 정진석 의원이거든요. 이준석 대표 지금 우크라이나 갔는데 그걸 두고 자기 정치라고 저격을 어제 했어요. 네. 그리고 혁신이 설치한 거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보탬이 되는 역할부터 고민해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 한마디 했죠. 네. 그 혁신이 발족한 거 성급했다. 우크라이나 방문은 긴밀한 당정 협의가 필요한 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준석 대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바로 페북에다가 어차피 기차는 간다라고 적었습니다. 딱 한 줄. 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지금 있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시간으로 새벽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일정 마치고 새벽에 쭉 이렇게 막 검색해 보다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정진석 의원이 그 메시지를 올리고 1시간 반 만에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받아친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기차는 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거 옛날에 YS가 하나회 척결할 때 이제 반발들이 막 있자 그때 했던 말이잖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 간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정진석 의원이 개라는 말이겠죠. 아픈 생략한 거예요. 네. 이준석 대표가. 네, 그 과로가 있는 거겠죠. 네. 이 기본적으로는 이 대표랑 윤핵관 측에서 당 주도권 갖고 싸우는 구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주목되는 게 근데 지금 정진석, 권성동 이런 인물들이 다 차기 당 대표 후보군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조기 전대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이준석 대표 임기가 원래 내년 6월까지인데 이걸 지금 윤핵관 쪽에서 흔드는 모양새가 됐다. 이런 상황이고 갈등은 좀 쉽게 잦아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예. 사실은 이제 뭐 선거에서 크게 패한 민주당의 내홍은 예견이 됐던 건데 국민의힘은 압승을 했는데도 이렇게 좀 뭔가 갈등이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기고 그거를 두 번을 당대표가 진두지휘했는데 리더십을 흔드는 모습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당내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고 외부에 적이 있을 때는 모두가 일치당 외계인 쳐들어오면은 지구인들 다 뭉치죠. 근데 외계인 물러가면은 이제 내가 뭐 누구 사령관이 되겠다 이러면서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큰 선거는 다 치렀으니 그렇죠. 총선까지는 2년 남고 예. 그것을 향한 전당대회 공천권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가 사실 내년 6월이에요. 네. 내년 5월이에요. 그래 6월까지 임기인데 1년이나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이례적인데 거기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당내 징계 그리고 네.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정진석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은 뭐 또 중진 그리고 차기 뭐 원내대표니까 뭐 권성동 의원이 그렇다고 쳐도 어쨌든 굉장히 이제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로 이제 손꼽히고 있죠. 근데 어제 이제 저는 그 워딩들 몇 가지 단어들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 정진석 의원이 자기 정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판했어요. 하나는 이 혁신위를 꾸린 것에 대한 비판이고 하나는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비판인데 네. 우크라이나 방문은 자기 정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굉장히 직격했어요. 자기 정치 전에 최근에 어디서 들으셨나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보고 공동 비대위원장 보고 자기 정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민주당. 예. 패턴이 똑같아요. 젊은 리더한테 자기 정치한다라고 이 비판하는 이 스타일이 굉장히 중진들이 굉장히 유사하고 그러면 이제 이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빚어진 인도적 참상을 외면해서 안 되지만 일방의 편을 들기도 곤란하다 얘기를 했는데 비판을 한 거죠. 거기를 간 게. 최근에 한 달여 사이에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한 사람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 보프커 후스트라 네덜란드 외무부 장관, 질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 등등이 다 한 달여에 방문했거든요. 뭐를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미국 편에 서고 중국하고의 균형 감각 없이 한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런 것도 지적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명분이 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억지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외교적 신중론을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것과의 형평성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이 다 지금 이 문제 전쟁의 문제가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데 이거를 여당 대표가 갔다고 이거를 비판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냐라는 얘기를 결국 다른 행간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다른 행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김광일 기자. 그러니까 이런 싸움은 결국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세 대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원내에서만 보면은 윤핵관 그룹이 좀 압도적입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그 다른 의원들이 이렇게 좀 볼멘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윤핵관 쪽에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 쪽에서는 자신감을 딱 이제 내비치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 의원 그룹 말고 좀 지지자나 아니면 당원 쪽으로 가면 2030 젊은 남성들 뭐 이런 그룹들이 좀 있거든요. 네. 옛날에 그 바른미래당 느낌의 좀 뭐 개혁 보수 이런 그 구성원들도 좀 있어서 요 세력 간 충돌이 빚지고 이게 커졌을 때 그 가운데 그 충돌하는 모양새가 당분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그 시발점이 된 거는 혁신위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에서 공천을 건드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공천 제도 정비하겠다 이제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이 싸움이 좀 격해지는 느낌이거든요. 바로 그 혁신위의 제1호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천하람 혁신위원을 잠시 후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혁신위원의 얘기를 직접 좀 들어보죠. 그나저나 잠깐 민주당 상황도 정리를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비대위 구성에 대해 오늘 목표는 비대위원장 뽑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어제도 좀 얘기했지만 그게 혁신 비대위가 될지 아니면 관리 비대위가 될지 누가 뭐 할지 이거가 아직 오리무중인 상황이 의견이 다 달라서 그거부터 조율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주말 사이 연휴 사이에도 내홍은 계속됐고 오늘 의원들이 모여서 비대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건데 비대위원장으로 나서겠다는 사람이 지금 뚜렷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이제 거론이 됐던 어떤 원로급에서 좀 이제 고사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 현역 중진 가운데 지금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 오늘 돌쇠 토론이 있습니다. 2부에서 더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으로 갈까요? 인사정보 결국 한동훈에게.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오늘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규정들이 오늘 관보에 게재가 됩니다. 해서 오늘부터 출범이 공식화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내용은 이제 첫째 법무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거, 그리고 하나가 법무장관한테 공직 후보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면 법무부가 다른 부처 공무원 인사를 검증하고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걸 그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가 갖고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당장 나오는 게 법무부가 비대화가 됐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법무부 산하의 검찰, 그러니까 수사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검찰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기관을 검증하고 또 정보 수집까지 같이 하면 권력이 너무 커지지 않냐, 뭐 견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특히나 이 부처를 지금 대통령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 소통령 왕장관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검찰 전성시대가 지금 구현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도 검찰, 법무부 장차관도 검찰, 정부 요직에도 지금 계속 검찰 출신들이 들어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사가 너무 편중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인사 스타일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본 사람, 경험해서 능력을 확인한 사람 위주로 쓰다 보니까 뭐 계속 그동안 검찰했던 분이고 하니까 계속 검찰 출신들이 이 등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오프닝에 너무 요직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지금 핵심 검찰 관계자들이 다 앉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 직속에 이제 8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4자리가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뭐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고 특히 이제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은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검찰 출신인데 여기서 이원무 인사비서관 추천을 시작해요. 그러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거는 한동훈 아래에 있는 거죠.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거를 하면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증을 해요. 네. 이건 다 검찰입니다. 모든 인사를 다 검찰이 추천하고 검증하고 이게 조금 너무 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지금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검찰 출신이 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도 검찰 출신이고요. 그리고 하마평에 지금 오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금융감독원장도 지금 검찰 출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법제처장도 뭐 그러고 뭐 법무부 차관 등등해서 네.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인사 그 정보관리단이 출범을 하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한동훈 장관은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가 늘공에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이걸 평가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인사검증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말장난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도 뭐냐면은 그러면 국회에 나가서 인사검증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인사검증은 원래 비밀리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결과적으로 판단을 받는 건데 이거를 굉장히 뭔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법관들을 인사검증 대법관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러면 이해 충돌이 있다. 검찰이 가서 법관하면 축구 경기에서 한쪽 편이 심판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불만들이 지금 법원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검찰 출신이 아직 보도가 좀 덜 된 것 중에 하나가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도 차기에 검찰 출신이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대목도 지금 수사 관련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좀 운명의 장난 같은 게 그러니까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가 다음 달 말입니다. 네, 그래서 네. 대통령실에서 차기 이제 경찰청장을 물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한동훈 체제의 인사정보 관리단에서 1호 검증 대상이 경찰청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검경 간의 좀 미묘한 갈등이 다시 좀 그 스파크가 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능력만 있으면 되지 검찰 출신이 많은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어떤 분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PD인데 PD가 대통령이 됐다고 요직에 PD 14명 쓰면 기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기자만 14명 쓰면 능력 있으면 다 괜찮은 것이냐. 견제, 서로 견제하는 것. 그리고 다양성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문제다. 자, 그 부분 지적을 하면서 그 다음으로 가죠. 화물연대 총파업. 예, 화물연대가 오늘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어요. 노조랑 정부 사이의 대화 자체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물연대가 결국 그래서 예고했던 대로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첫 대규모 파업이고요. 네. 조합원 2만 5천 명 중에 상당수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쟁점 간단히 좀 짚어보면 안전운임제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같은 건데 뭐 과적, 과속, 과속, 과로 이런 것들 막으려면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갖고 2020년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말에 끝나요 이게. 처음부터 3년짜리 일몰제로 시작이 된 건데 이걸 좀 더 연장해달라라는 게 노조 측 요구고 근데 이게 지금 감감무소식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경유값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운전기사들 수입에 타격이 너무 커서 안전운임제 꼭 뭐 필요하다 이러면서 그런 요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일 대표, 예. 이번 파업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요?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이런 노사 관계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엄정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2018년 통계를 말씀드리면은 화물차는 고속도로 통행량의 4분의 1인데 사망자는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리하게 과적해서 하는 건데 그 현실은 너무 운임이 낮으니까 졸려도 계속 다녀서 그래서 이게 안전 운임제라는 게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에 끝나요. 이거를 보장해 달라라는 게 이건데 네. 이거를 말은 그냥 뭐 좀 지켜보자라는 건데 이거를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 화물주들은 또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